1962년의 어느 흐린 날 비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김포공항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숨을 죽인 채 한 비행기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노부인이 나타납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37년이라는 긴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듯한 구부정한 어깨.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이 60이 넘은 나이에 얻어 금지옥엽으로 키웠던 복굿을 덕혜옹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엔 찬란했던 궁궐의 기억도 자신의 이름조차도 희미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조각난 기억을 품고 평생을 떠돌아야 했던 한 여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창덕궁 낙선제의 깊은 밤 기와를 타고 흐르는 빗소리가 그녀의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씩 되감아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에서 힘을 빼고 옹주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했던 그 시절의 궁궐 안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공항을 떠난 검은색 자동차는 서울 시내를 지나 고즈넉한 창덕궁 도나문 앞에 멈춰 섭니다. 차 창밖으로 비치는 풍경은 낯설기만 합니다. 옹주의 기억 속 서울은 초가집과 기와집이 어우러진 낮은 풍경이었지만 38년 만에 돌아온 조국은 회색빛 건물들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차가 궁궐의 붉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매캐한 도시의 냄새는 사라지고 젖은 흙내음과 오래된 나무의 향기가 차 안으로 스며듭니다. 옹주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누군가 묻는 말에 답하듯 옹주는 멍하니 창밖을 응시합니다. 기억은 온전치 않지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담장, 비를 맞아 더욱 짙어진 소나무의 푸른 빛.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창덕궁의 가장 깊숙한 곳, 낙선제입니다. 단청을 입히지 않아 수수한 나무 본연의 색을 간직한 곳. 왕실의 여인들이 마지막을 보냈던 그 고요한 별당 앞에 옹주가 내립니다. 마중 나온 옛 상궁들이 그녀의 옷소매를 잡고 통곡합니다. 애기씨, 이제야 오셨군요. 이제야. 하지만 옹주는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습니다. 낙숫물이 돌계단에 부딪히며 내는 톡, 톡 소리. 그 소리가 마치 멈춰버린 그녀의 기억 태엽을 다시 감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옹주의 흐릿한 눈동자에 생기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의 의식은 이제 빗줄기를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슬픔도 고독도 없던 시절, 아버지 고종 황제의 무릎 위에서 사탕을 까먹던 그 따뜻했던 봄날의 덕수궁으로 말이죠. 고종 황제의 사랑은 지극했습니다. 그는 옹주가 궁궐 밖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 귀족 가문의 또래 아이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죠. 준명당 유치원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옹주는 그곳에서 난생 처음 친구라는 존재를 만납니다. 옹주의 옷차림을 떠올려 보세요. 눈이 시리도록 고운 다홍색 치마에 소매에는 색동이 들어간 노란 저고리를 입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정교한 금박 문양이 새겨진 당의를 걸쳤죠. 옹주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치마 끝에 달린 작은 은방울이 딸랑이며 맑은 소리를 냅니다. 어느 날 오후 옹주는 아버님이 선물해준 화려한 꽃가마를 타고 궁궐 산책에 나섭니다. 가마 안에는 향긋한 모가 향이 배어 있고 폭신한 방석이 옹주를 감싸 안습니다. 옹주는 가마의 작은 창을 열고 지나가는 궁녀들에게 수줍게 손을 흔듭니다. 그럴 때면 궁궐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발걸음을 멈추고 조선의 마지막 공주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덕수궁 석조전 너머로 둥근 달이 떠오릅니다. 고종 황제는 옹주를 곁에 앉히고 직접 그를 가르치거나 서양에서 건너온 신기한 오르골을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태엽을 감으면 흘러나오는 맑은 금속성 소리. 옹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버님의 무릎을 베고 까무룩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때 옹주가 느꼈던 온기, 아버님의 수염이 뺨에 닿던 까칠하면서도 다정한 감촉. 그것이 옹주가 평생을 버티게 한 기억의 뿌리였습니다. 어린 옹주에게 덕수궁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우주였고 아버지가 딸을 위해 쌓아 올린 견고한 사랑의 성벽이었죠. 고종 황제는 옹주가 걷는 길에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있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옹주가 유치원으로 향할 때면 황제는 친히 옹주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황제의 커다랗고 거친 손바닥과 옹주의 작고 부드러운 손이 맞닿을 때 그 사이로 전해지던 체온을 상상해 보세요. 옹주는 그 손만 잡고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옹주는 별당 뒤편의 비밀스러운 정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엔 고종이 옹주를 위해 심은 진달래와 철쭉이 만개해 있습니다. 옹주는 나비 한 마리를 따라 정원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공주님, 천천히 가셔요. 뒤를 따르는 상궁들의 당황 섞인 부름조차 옹주에게는 즐거운 노래처럼 들립니다. 옹주는 숨바꼭질하듯 커다란 장독대 뒤에 숨어 숨을 죽입니다. 빗물이 씻어낸 장독의 매끄러운 감촉,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짙은 흙내음. 옹주는 그곳에서 개미들이 줄지어가는 모습을 한참이나 내려다봅니다. 작은 생명들의 움직임조차 신비롭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정했던 시절입니다. 황실 유치원에서의 일과는 늘 평화로웠습니다. 종이 접기를 하고 아리랑 선율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죠. 옹주가 종이로 접은 서투른 꽃 한 송이를 건네면 고종 황제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팍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황제는 옹주를 위해 서양식 침대와 예쁜 인형들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석조전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옹주는 레이스가 달린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눕습니다. 상궁이 머리맡에서 읽어주는 전래동화 소리, 호랑이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그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파도처럼 밀려와 옹주의 의식을 잠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당시 옹주가 보았던 천장의 화려한 문양들, 그리고 창살 너머로 비치던 은은한 달빛. 이 모든 풍경은 훗날 옹주가 겪어야 할 시린 겨울을 견디게 해줄
유일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옹주의 봄날에도 시린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1919년의 어느 겨울밤, 옹주의 유일한 세계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평소라면 옹주가 잠든 방 창가에 아버님이 보내신 나인들이 화로의 온기를 살폈겠지만 그날 밤은 유독 차가운 바람이 문창살을 흔들었지요. 함령 전 고종 황제가 머물던 그곳에서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집니다. 낮에 옹주와 함께 식혜를 나누어 마시며 인자하게 웃으시던 아버님이었습니다. 옹주에게는 세상의 전부이자 조국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거대한 태양이 예고도 없이 저물어버린 것입니다. 어린 옹주는 하얀 소복을 입고 거대한 빈소 앞에 섰습니다. 상궁들은 통곡하며 바닥을 쳤지만 8살의 옹주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님이 늘 앉아 계시던 빈 의자,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주인을 잃은 안경과 서책만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7살 어린 옹주에게 죽음은 이해하기 힘든 단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안아주던 아버님의 온기가 사라진 궁궐은 더 이상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준명당 유치원의 아이들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궁궐 곳곳에서 흰 소복을 입은 이들의 흐느낌만이 가득 찼지요. 옹주는 아버님이 계시던 함령전 앞을 서성이며 묻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시느냐? 왜 사탕을 주러 오지 않으시느냐? 하지만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옹주는 그때 처음으로 고독이라는 감정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궁궐은 이제 일본의 감시 아래 놓인 차가운 감옥으로 변해갔습니다. 궁궐의 주인들이 하나둘씩 일본의 감시 아래 쫓겨나고 옹주의 곁을 지키던 충직한 상궁들도 강제로 국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옹주는 밤마다 아버님이 주셨던 눈깔 사탕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설탕의 달콤함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만이 유일하게 아버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린 덕수궁은 꽃들은 시들었고 화려했던 단청의 색깔도 빛을 잃어갔습니다. 옹주는 학교에 갈 때 보온병을 꼭 챙겼다고 합니다. 혹여나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독을 탈까 두려워 자신이 직접 챙긴 물 외에는 마시지 않았던 것이죠. 어린 소녀의 어깨에 지워진 불안의 무게. 당신은 지금 그 불안 속에서 홀로 자라나는 옹주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궁궐의 꽃잎은 떨어지고 옹주의 삶엔 길고 긴 겨울이 찾아옵니다. 14살 강제로 떠난 일본 유학은 옹주에게 색깔이 사라진 세계였습니다. 화려한 당에 대신 검은색 교복을 입고 낯선 일본어 속에 던져진 소녀는 점점 말수를 잃어갔습니다. 도쿄의 학습원 가쿠슈인 교실에서 옹주는 늘 정면이 아닌 창밖의 하늘만 보았습니다. 구름은 흘러가 어디로 가는지, 저 구름을 따라가면 그리운 덕수궁에 닿을 수 있을지. 동급생들은 그런 옹주를 조선의 공주라며 수군거렸지만 옹주는 마치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힌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옹주가 머물던 도쿄의 저택은 늘 서늘했습니다.
밤이 되면 옹주는 고향에서 가져온 작은 수건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수건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궁궐의 향기와 어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옹주는 그 냄새를 맡으며 홀로 어둠 속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양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옹주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을 만큼 영혼이 굳어버린 것이었죠. 그녀는 며칠 동안 방 안에 앉아 그림자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 옹주는 그곳에서 자신의 기억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있는 것을 택한 마음의 방어 기제였을까요?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옹주는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연필 끝은 겉돌기만 했고 종이 위에는 의미 없는 선들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의식도 이제 옹주의 일기장처럼 하얗게 비워져 갑니다. 복잡한 생각들, 오늘의 걱정들, 모두 옹주의 텅 빈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집니다. 1931년 20살이 된 옹주는 일본 귀족 소 타케유키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비단 당에 대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옹주의 모습은 마치 박제된 나비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타케유키는 시인이자 학자였고 나름대로 옹주를 아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옹주의 병실 밖에서 그녀를 위해 시를 썼고 옹주가 좋아하는 꽃을 꺾어다 주기도 했지요. 하지만 옹주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면 그녀는 말없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에게 일본어는 강요된 소음이었고 도쿄의 화려한 저택은 창살 없는 감옥일 뿐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정혜라는 이름의 딸이 태어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 옹주는 아주 잠깐 정신의 끈을 부여잡곤 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한국어로 아주 나지막하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죠.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일본인 남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옹주만이 간직한 비밀스러운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옹주의 병세는 깊어졌고 딸 정혜마저 어머니의 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옹주는 정신병원이라는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던져집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옹주의 세계에서 색깔이 하나둘씩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창밖에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며 수만 번의 계절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면회를 와도 그녀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병원벽 너머,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덕수궁의 붉은 담장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버님이 주셨던 사탕의 달콤함, 어머니가 입혀주던 따뜻한 솜저고리의 촉감. 그녀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아주 깊은 잠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도 옹주를 따라 이 하얗고 고요한 정적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소음도 아무런 의무도 없는 곳, 그저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리는 평온한 어둠 속으로 말이죠. 정신병원의 시간은 거대한 늪과 같았습니다.
옹주에게 낮과 밤은 의미를 잃었고 봄에 피는 꽃과 겨울에 내리는 눈은 그저 창문을 두드리는 무심한 손길일 뿐이었죠. 사람들은 옹주가 모든 것을 잊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옹주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작은 등불 하나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바라볼 때 그 얼룩은 때로 덕수궁의 지도처럼 보였고 때로는 아버님이 그려주던 꽃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옹주는 가끔 허공에 대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그 손짓은 사실 그녀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조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무렵 바다 건너 조국에서는 옹주의 소식을 애타게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신문 기자의 집요한 추적 끝에 덕혜라는 이름이 세상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공주님이 살아계신다. 도쿄의 어느 낡은 병원, 잊혀진 방에 공주님이 계신다. 이 소식은 안개처럼 옹주의 병실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옹주의 병실로 낯선 한국말이 들려옵니다. 수십 년 동안 들을 수 없었던 꿈속에서만 맴돌던 그 부드럽고 억센 모국어의 울림. 옹주는 그 소리에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마법이 풀리듯 옹주의 멈춰있던 심장 태엽이 한 칸, 칵 하고 움직였습니다. 조국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고 시간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갈 준비를 마친 것이죠. 37년이라는 긴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고 옹주는 마침내 비행기에 오릅니다. 구름 위를 날며 그녀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이 긴 꿈에서 깨어나는구나. 당신도 이제 옹주와 함께 그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구름솜이 당신의 몸을 포근하게 받쳐줍니다. 이제 두려움은 저 멀리 사라지고 오직 안도감만이 당신의 온몸을 감쌉니다. 1962년 1월 26일 마침내 옹주는 조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죠. 사람들은 그녀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조차 잊어버린 가련한 노인으로만 보았죠. 하지만 차가 창덕궁의 담장을 따라 낙선제 앞에 멈춰 섰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옹주의 흐릿하던 눈동자가 주변의 풍경을 훑기 시작합니다. 단청이 없는 소박한 나무 기둥, 정교한 창살 문양, 그리고 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매화나무. 옹주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차에서 내려 낙선제의 툇마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칠거칠한 나무의 질감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말이 되지 못한 신음 뒤에 흐른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시간이 낙선제의 온기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옹주는 낙선제의 가장 깊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옛 시절 덕수궁에서 그녀를 모셨던 변복동 상궁이 그림자처럼 머물렀습니다. 기억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몸의 기억은 정직했습니다. 옹주는 상궁이 차려온 따뜻한 쌀밥과 탕국을 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고 정갈하게 놓인 보료 위에 누워
비로소 수십 년 만에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낯선 침대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향 흙의 기운이 깃든 안식이었죠. 제정신이 돌아오는 맑은 날이면 옹주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종이 위에 마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글들은 논리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어떤 문장보다 절실했습니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아바마마, 어마마마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 짧은 문장 안에 옹주가 잃어버렸던 모든 세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고종 황제, 어머니 양귀인,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조국의 이름. 옹주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의 비극적인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집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한 명의 고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옹주가 머무는 낙선제의 그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을 채운 은은한 한지의 향기, 그리고 따뜻한 온돌의 기운이 당신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서서히 차오릅니다. 옹주가 조각난 기억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평안을 찾았듯이 당신의 오늘 하루 쌓였던 고단한 생각들도 이 고요한 방 안에서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집니다. 이제 창덕궁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낙선제 처마 끝을 타고 흐르던 빗줄기는 어느덧 잦아들어 이제는 가끔씩 톡, 톡 소리를 내며 마당의 돌 위에 떨어집니다. 옹주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했던 이곳, 낙선제의 방 안은 이제 온전한 정적과 평화만이 가득합니다. 옹주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차가운 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님을 잃었던 어린 소녀의 공포도, 어머니를 홀로 보냈던 여인의 죄책감도, 낯선 땅 병실에서 보냈던 그 긴 침묵의 세월도 이곳의 따뜻한 온돌 위에서 하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집니다. 옹주는 잠든 얼굴로 아주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다시 덕수궁의 봄이 시작되고 준명당 앞들에는 분홍빛 살구꽃이 눈처럼 흩날립니다. 저 멀리서 아버님 고종 황제가 환한 얼굴로 양팔을 벌려 달려오는 딸을 맞이합니다. 내 아가, 이제야 왔구나.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당신의 밤도 이제 옹주의 꿈과 닮아갑니다. 무겁게 당신을 누르던 오늘의 기억들, 내일의 걱정들, 모두 낙선제의 깊은 마루 아래로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맑은 궁궐의 흙내음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모든 긴장이 발끝으로 빠져나갑니다. 낙선제로 돌아온 옹주는 그 후 27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비록 정신은 때때로 과거의 안개 속을 거닐었지만 그녀를 돌보던 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옹주는 마지막까지 공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1989년 4월 21일 창덕궁 낙선제 안방인 수강제에서 옹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7세.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던 조선의 마지막 공주가 마침내 고단한 육신을 벗어던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낙선제 마당에는 소리 없이 봄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마치
1962년 그녀가 공항에 도착하던 날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비는 더 이상 슬픔의 비가 아니었습니다. 옹주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 고종 황제와 어머니 양귀인의 곁으로 돌아가는 길을 닦아주는 축복의 비였습니다. 옹주의 유해는 경기도 남양주 아버님 고종 황제가 잠든 홍릉 근처인 덕혜 옹주묘에 안치되었습니다. 살아서는 그토록 멀리 돌아와야 했던 아버지의 곁에 죽어서야 비로소 편안히 눕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옹주는 더 이상 조각난 기억을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잃어버렸던 이름, 빼앗겼던 시간, 낯선 땅에서의 고독, 그 모든 짐을 낙선제에 젖은 흙 위에 내려놓고 그녀는 이제 영원한 평온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옹주는 지금도 그 약속처럼 창덕궁의 깊은 밤하늘 아래 우리와 함께 머물며 평화로운 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고 낙선제 위로 둥근 달이 떠올라 은은한 달빛이 당신의 눈꺼풀 위를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옹주가 마침내 찾았던 그 안식처럼 당신도 이제 가장 깊고 평온한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평온합니다. 이제 오래오래 깊은 잠에 드세요. 안녕히 주무세요.